집합. 자, 집합이 총 우리 두 단원인데요. 집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총 어떻게 배울 거냐면 그걸 먼저 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집합 사이의 관계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정의에 그거 속한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 연산. 법칙이라는 녀석이 존재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도가 원소의 개수 뭐 이 정도 될 텐데 요 정도 3개 정도라고 선생님은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 안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딱 한 파트가 이 정의 안에 속해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 순서대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의 정의. 도대체 집합은 뭐며 집합은 왜 하는 건지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자, 집합이랍니다. 자, 그럼 집합을 나타내는 우선 첫 번째 기호가 있어야죠. 여기 보세요. 그냥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요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냐면 중괄호. 요렇게 쓰인 건 다 집합이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안에 무슨 작업을 할 거야? 자, 저건 기호의 모양을 미리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집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어. 옛날 생각이지? 그 막 어렸을 때 막 천방지축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더니 1학년 몇 반 일로 모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1학년 3반 모여 그랬는데 1학년 3반만 와야 되는데 누구도 모여. 막 2반에도 오고 막 4반에도 오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누군가를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집합의 정의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임이야. 자, 우리 많이 모임 하잖아. 학교에서도 뭐 동아리도 하고 뭐도 다 하죠? 이런 걸 통틀어서 다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누군가 모이라고 했어. 1학년 3반만 모이라고 했는데 1학년 3반 이외에는 오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명확하냐면 누군가 모이세요 했을 때 모이는 기준이 명확하죠. 1학년 3반 모이세요 그랬으면 1학년 3반만 모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더니 잘생긴 사람 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그럼 잘생겼다의 기준이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 집에 가면 우리 엄마도 선생님 보고 잘생겼다고 해. 그러니까 다 이해해. 집에 엄마가 아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은 다 자기 아들은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자기 딸은 예쁘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자체가 주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모아놓으면 그걸 다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모임인 거야 그냥. 누군가의 모임.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절대 주관적인 기준으로 모이면 되지 않는다. 됐죠? 자, 그 학생들을 어디에 모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이걸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만 모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임을 다른 말로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자연수를 천천히 쓰시면 돼요. 이렇게. 끝이 없으니까 이렇게 땡땡땡 치겠지. 됐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1학년 2반 모이라고 했는데 운동장 이만큼 있는데
교단이 있고요. 1학년 2반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탁 이렇게 멋지게 아이고 다리가 몇 개야? 열리온다인데 자 1학년 2반 모여 이랬는데 1학년 2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모이진 않겠죠. 모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에 모이세요라는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화단 앞에 모이세요. 아니면 뭐 1학년 몇 반 앞에 모이세요. 이렇게 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모여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을 가둬두는 영역이 필요하죠. 그 영역을 사용할 때 뭘 쓰느냐? 저렇게 요 기호를 갖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요렇게만 붙여주면 요걸 자연수의 모임이다. 자연수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모임 안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요 모임, 요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요 하나하나 각자를 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집합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구성원들 우리가 다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지면 그걸 집합이라고 부르겠다. 됐나요? 그럼 이 집합의 이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자연수의 집합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연수는 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건 한국 사람만 알아들으니까 이 집합의 이름을 대문자로 정해줄 거예요. 너를 집합 A라고 하자 그러면 A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가 집합과 원소라는 거. 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와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집합이 뭔지 알았어? 재미없잖아. 자, 요렇게 생긴 걸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집합은 누군가를 모아놓으면 되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그 안에 원소들을 갖다 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집합 안에 여기 잘 보세요. 이 집합 안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지.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없죠. 2분의 1도 원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 요 이름을 A라고 주고요. 1은 집합 A에 원소입니까? 라고 물으면 집합 1은 1이라는 녀석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나요?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럼 맞죠? 예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은 집합 너 안 보일 뻔했어. 마이너스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걸 맨날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수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글 여러 개로 말을 풀었어야 되는 걸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수학 기호라고 하니까 요걸 기호처럼 표시해 볼 거야. 자, 1은 집합 A의 원소입니까?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걸 어떻게 쓰기로 했느냐? 1이란 녀석은 삼지창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요게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에요를 표시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에요. 요렇게 화살표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거랑 똑같죠? 여기 같다, 같지 않다처럼. 됐죠? 그래서 요 삼지창의 표시가 원소 1이라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라고 표시한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표시한 거다. 됐죠?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집합 B가 저렇게 생겼대요. 집합 B 안에는 0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1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2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별 모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 모양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죠?
이 얘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집합 안에는 꼭 숫자만 쓰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자가 쓰여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그림이 들어가도 집합은 다 구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별은 B의 원소니 내 B의 원소예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달은 B의 원소니라고 부르면 B의 원소에 속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1은 집합 B의 원소니 내 집합 B의 원소예요. 마이너스 3이란 녀석은 집합 B에 속해 있니? 아니요. 집합 B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주 직관적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돼? 자,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들이 모두 원소란 얘기야.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하지 않단 얘기야.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원소인 거야. 이해하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안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해 볼 건데 요렇게 추가할 거예요. 마치 얘는 집합 기호가 쓰여져 있으니까 집합처럼 보이지만 이건 집합이 아니고 그냥 얘도 이렇게 생긴 원소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너도 B의 원소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집합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원소라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나중을 위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요게 1페이지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집합과 원소가 뭐니를 표현한 건데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자. 뭘 더 생각하고 그러지 마. 이 정도가 다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가로 안에만 집어넣으면 다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집합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 생각해 보세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이러면 1부터 100까지를 여기다 다 써놓아야 되잖아.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큰일 났어. 감기 걸려가지고. 자, 집합을 표현하는 건 가로 쓰는 건 다 똑같아. 알겠어? 기호를 쓰는 방법과 그림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호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렇게 기호 안에다가 쓰면 되는데 요 기호 안에다가 원소를 전부 다 쓸 거냐, 전부 다 쓰기가 불편하니까 좀 간략하게 쓸 거냐 라는 표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친절하게 정의가 다 되어 있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해당하는 원소를 다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 뭘 제시해준다? 조건을 제시만 해준다. 그 이유가 얘가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야. 여기 봐야지, 세연이.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써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다 봅시다. 100 이하의 자연수.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로를 그대로 쓰시고요. 1, 2, 3, 4 하고 100 요렇게 써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이해하지? 자, 그럼 이거의 단점이 뭐야? 이렇게 쓰는 거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딱 하나 존재해. 그게 뭐냐? 얘를 지우잖아? 그럼 이 집합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이것만 보고 내가 이 집합 안에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모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왜? 이 중간에 땡땡땡땡이 있잖아. 그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다 진짜 써넣는 수밖에 없어.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가 아까워? 시간이 많이 들고 연필 힘이 많이 들고 내 팔을 많이 써야 돼. 에너지가 많이 써야 되니까 불편하다고요. 자, 그래서 요 방법 대신에
이걸 집합 안에 갖다 대입하자.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데 조건 제시법도 보세요. 가로는 그대로 씁니다. 가로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 중간에 바가 하나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 바는 무슨 뜻이냐면 이 뒤쪽에다가 쓰는 게 뭐냐? 조건이고요. 요 앞쪽에 쓰이는 여기가 원소의 모양이에요. 자, 그럼 저걸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걸로 하나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 집합은 원소의 모양이 x야. 됐어? 그런데 저 x의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자연수 요렇게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x는 1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고 그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이 x에다가 1부터 여기 있는 숫자를 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표시한 거라고요. 그럼 이 조건 제시법의 장점은 뭐냐? 명확해. 이 안에 원소가 뭐가 들어갈지 명확하고 그 다음 원소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썼잖아? 분명히 1부터 100까지 1과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인데 원소의 모양이 2x야. 그럼 1 집어넣으면 2고요. 2 집어넣으면 4고요. 3 집어넣으면 6이고요. 4 집어넣으면 8이고요. 5 집어넣으면 10입니다. 짝수들만 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이 모양에 따라서 그 값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표현 방법이 좀 많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쓰겠어요? 원소 나열법보다는 조건 제시법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집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조건 제시법을 고등학교 1학년 뿐만이 아니라 고2, 고3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 내용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 정확하게 읽는다. 여기에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그 조건에 맞는 요 모양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방법이었다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나는 동그라미로 하고 싶어. 나는 사각형으로 하고 싶어. 나는 세모라고 하고 싶어.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야.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너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A라고 써주시고요. 동그랗게. 쌤 저는 동그라미가 싫은데요. 그럼 세모 하셔도 돼요. 네모 하셔도 되고. 그런데 네모, 세모를 하면 나중에 불편해지니까 동그라미 제일 많이 쓰는 것 뿐이야. 여기에 원소들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뭐 별로 할 게 없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여기 모두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다 써줘야 돼요. 그래야 집합이 명확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10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표시하는 방법이 기호를 써서 표시하는 방법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 원소는 원소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귀찮아. 조건 제시법은 조건만 제시해주면 돼. 다만 이 조건이 똑같다고 해서 원소가 다 똑같진 않다. 여기에 모양에 따라서 바뀔 거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자. 됐죠?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 그림은 언제 많이 쓸 거냐면 나중에 연산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그때 그림을 써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는 그림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됐죠? 요게 집합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게 딱 10페이지 아마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번 꼭 읽어보시고 나중에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집합의 종류. 여기 그냥 봐. 종류라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뀝니다. 오케이? 우리가 누군가를 나눌 때 키 순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성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나이 순으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의 종류라는 게 이것만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어떤 거에 따라서 나누는 거냐? 원소의 개수에 의한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집합이 아까처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래요. 그럼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원소가 몇 개겠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니까 몇 개 있겠어? 100개 있겠죠. 자, 그런데 집합 B는 자연수의 집합이래요. 원소가 몇 개 있겠어? 셀 수 없지. 그죠? 왜? 자연수의 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셀 수 있으면 유한 집합이라고 하고요. 유한, 한 개가 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걸 무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몇 번 들으면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보면 돼. 자,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 참 표현이 어설프죠? 무수히 많다는 건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다. 셀 수 없다란 뜻이야. 니네가 셀 수 없는 거 말고 진짜 셀 수 없는 거. 오케이? 뭐 우리 영어도 그런 거 있지 않나? 아, 나 영어 너무 싫어하지만 매우 많다의 표현이 many와 much가 있잖아요. 그죠? 차이점이 뭐죠? 그쵸.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게 many와 much로 나눠지잖아요. 얘는 무수히 많기는 한데 many로 많은 거야. 근데 얘는 much로 많은 거야. 셀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다 셀 수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이 유한집합 안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소가 한 개짜리인 것도 있고 두 개짜리인 것도 있고 세 개짜리인 것도 있고 다 셀 수 있는 거니까 다 유한집합이잖아. 그럼 원소의 개수가 없는 것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유한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공집합. 0.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은 0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비일공자야. 비어 있다는 공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술의 공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집합 자체가 비어 있대요. 그래서 원소가 0개인 집합입니다. 우리가 원소가 없다라는 걸 셀 수 없다라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0개는 셀 수 있는 거라고 속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이런 걸 하는지는 잘 몰라. 내가 학교 다닌 지 오래돼서 남학생들은 할지 모르겠지 뭐. 동전을 갖고 이렇게 홀짝을 하죠. 그죠? 홀짝을 할 때 동전이 아무것도 없으면 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지역마다 다른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0은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이걸 공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공집합은 특별한 아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게 공집합이에요. 저기 안에 티끌조차 없어야 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노래 알지? 그거처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집합 기호입니다. 됐죠?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이걸 공집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침 먹고 땡의 모양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공집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집합을 표현하려면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이런 기호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된다. 됐죠? 자, 그럼 유한집합, 무한집합 끝났습니다. 자, 무한은 셀 수 없으니까 나한테 세라고 하지 않겠죠? 그럼 유한집합은 세라고 할 거 아니야. 원소 A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입니다.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를 한글로 풀어 쓰지 말고 기호로 풀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걸 기호로 풀어 쓴 게 뭐냐? 요 녀석이 되면
요 녀석이 되면 원소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질문하는 걸 우리는 N, A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안에는 집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넘버의 약자를 써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요렇게 질문하면 돼요. 됐죠?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0개겠죠. 얘를 표시할 때 잘 봐.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0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됐죠? 요게 집합의 종류인데 이 종류의 개념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른 종류로 분류한 거다. 다른 종류로 분류하는 방법이 더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됐죠? 여기까지가 집합의 정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 안 되는 거 해봐야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너무 힘들지 갑자기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응? 학교에서도 놀고 집에서도 놀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 자, 그럼 문제 몇 개 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거야. 아직 선생님이 작업은 못 해가지고 PPF 작업은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칠판에 써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히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개념 1번 필수 예제 1번부터. 자, 우리 필수 예제 1번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예제 1번이에요. 아,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틀리는 사람이 있어. 생각보다 있어. 오케이? 자, 1번 문제 뭐예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세요. 자, 집합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그 두 가지 자격 요건이 뭐냐? 누군가를 모아놔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느냐?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요. 누구나 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라고 얘기하는 것들로 모아놔야 돼요. 됐죠? 자, 1번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들의 모임이야. 장난하죠?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합은 맞습니다. 가장 작은 학생들이 어디 있어? 가장 작은 학생은 한 명이거나 키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키가 같은 사람이 같은 반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실제 재보면. 어찌됐든 키가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단어가 빠지면 집합이 안 되는 게 있어. 뭐겠어? 가장이라는 말이 빠지는 순간 이건 집합이 아니겠죠. 우리 반 학생 중에 작은 학생들의 모임이래. 그럼 생각해보자. 150짜리가 봤을 때 160은 큰 거야. 그치? 선생님처럼 180짜리가 봤을 때 150은 180이야 나? 거짓말이야. 그런 눈으로 야 네가 무슨 180이니?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 180 되고 싶어요? 자, 180인 사람이 170을 보면 작은 거죠. 크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자, 2번 가장이라고 안 적혀. 나 눈이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지. 나 가장은 어디서 본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자, 1번은 틀렸어요. 그죠? 가장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2번.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 예쁜 여학생들의 모임이래. 선생님은 남녀공학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쁜 여학생들을 학교에서 본 적은 없어요. 남학생만 있겠죠? 하지만 누가 도대체 예쁜 건가요? 그죠? 너네 학교에 예쁜 여학생은 없잖아. 그치? 남곤등을. 자, 예쁘다의 기준이 없어요. 그럼 가장 예쁜 사람, 이것도 기준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쁜의 기준이 모호하죠. 예쁘다라는 건 명사가 아니고 뭐야? 국어학적으로 따지면 형용사죠. 형용사는 사람마다 다 뭐하다는 얘기야? 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자, 3번.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의 모임. 요건 정확하죠. B형은 재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3번은 답이 맞을 것 같고요. 4번. 키가 170에 가까운 170에 가까운 게 얼마야? 171은 170에 가까운가요? 아니죠. 170.1. 170.1에 보면 걔보다는 171은 좀 먼 거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이런 말도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도 말이 안 됩니다. 3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요건 집합이 되겠죠. 명확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게 3번과 5번이 답이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객관적 기준이 있냐 없냐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왜 나오냐면 선생님이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집합은 한 4, 5년 전은 좀 그렇고요. 한 10년 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배우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집합이었어. 그때 이런 거 해. 고 학생들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는. 자, 필수 예제 2번.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갑니다. 5의 배수예요. 그런데 여기 잘 봐. and 30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우리 많이 빼서 쓰지만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야? 우리가 잘 생각 안 하지만 마이너스 5도 5의 배수는 맞아요. 이해돼? 오케이? 자, 우리가 4의 약수 1, 2, 4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의 양의 약수가 1, 2, 3 거죠. 약수를 찾으라고 하면 마이너스 1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왜 필요 없는데 왜 들어가 있지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말이니까 명확하게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니다. 5의 양의 배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5, 10, 15, 20, 25, 30. 자,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거 30 미만이냐 30 이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잘 읽어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쓴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요.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잘 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거예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x는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 한글로 다 써도. 됐죠? 또는 똑같은 뜻인데 선생님이 다시 바꿔보면 5x. x는 1, 2, 3, 4, 5, 6. 요렇게 써도 저거 표시가 가능하죠. 1 집어넣으면 5고요. 2 집어넣으면 10이고요. 3 집어넣으면 15고요. 4 집어넣으면 22고요. 5 집어넣으면 25고요. 6 집어넣으면 30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요. 선생님 저는 요 말이 싫은데요 라고 표시하면 요걸 또 바꿔서 쓰면 어떻게 쓰느냐? 있어 보이게 쓰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으면 되는데 1번 4는 A의 원소가 아니니 이걸 집합 A라고 하세요. A. 4는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다. 표시 맞고요. 자, 2번 5는 A의 원소니 5는 들어가 있으니까 맞고요. 3번 12는 A의 원소니 12는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12가 어떻게 A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12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18은 A의 원소가 아니니 네 맞아요. 5번 30은 A의 원소니 네 30은 A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3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필수 3번 일어나.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세요 그랬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자, 1번 1, 2 뭐라고 써있냐? 5, 10. 자,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래요. 아니
이런 문제의 최대 단점이 뭐냐? 보세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조건 제시법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될 거잖아.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자, 잘 봐. 내가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쓰래. 문제 자체가 좀 짜증나지만 이렇게 쓴다고 틀려? 이거 맞는 내용이 알겠어? 이해하지? 조건 제시법으로 쓰세요. 그럼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해됐니?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1, 2, 5, 10을 좀 간편하게 딱 봤더니 1, 2, 5, 10은 10의 약수지. 그래서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10의 약수라고 쓰시면 틀립니다. 양의 약수. 요렇게 쓰길 원한 거겠죠, 당연히 우리한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못 쓴다고 해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2번 3, 6, 9, 12 땡땡땡. 자, 여기 다 뭐만 쓰여져 있냐면 3의 배수만 쓰여져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또 두 가지로 한번 해보죠. x를 원소로 갖는다. x는 3의 양의 배수. 요렇게 쓰면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모양 자체를 3x로 바꿔서 x는 자연수. 요렇게 써도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는 1부터 들어가니까 1집어넣으면 3, 2집어넣으면 6, 3집어넣으면 9, 4집어넣으면 12. 표현 방법이 다 똑같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 가지 표현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발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쓴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뒤에 조건 달려 있는데요. 자, 보세요. 조건 읽기 전에 모양이 x입니다. 그럼 x가 어떤 조건만 만족하는지 여기 찾아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 x는 1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은 짝수. 짝수들을 쓰래요. 2, 4, 6, 8, 10, 12까지. 1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 읽을 때 조심할 게 뭐야? 미만, 이하, 초과 이런 말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괜히 재수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4번.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인 자연수. 갑니다.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다 써보도록 하래요. 그럼 쓰면 되죠, 뭐.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제일 처음에 뭐 있겠어? 아니죠. 1부터 있다고요. 몫이 0인 것도 생각해야지. 이해돼? 항상 우리가 이거 선생님이 질문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이 4라고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은 1부터입니다. 몫이 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몫이 자연수라는 말은 없었어요. 됐죠? 자, 1. 그 다음이 4입니다. 그 다음이 7이에요. 그 다음이 10이에요. 요렇게 땡 써주시면 되고 규칙은 다 3씩 커져요. 어차피. 됐죠? 오케이? 자, 요걸 이제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거 조건 제시법을 요렇게 쓰일 수 있어요. 3x 플러스 1. x는 음이 아닌 정수.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조건 제시법인데 잘 보세요. x가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x는 0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죠. 0, 1, 2, 3, 4, 5, 6, 7 이걸 집어넣으란 얘기니까 0 집어넣으면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4고요. 2 집어넣으면 7이고요. 3 집어넣으면 10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많이 볼 겁니다. 얘보단 얘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자, 쉴 만큼 쉬었으니 시작할까요? 필수 예제 4번. 집합 A는 원소가 0, 1, 2래요. 자, A는 원소가 0과 1과 2인 녀석이래요. 이 녀석을 통해서
다음 나와 있는 집합들을 구하래요. 1번 집합 B는 X랑 Y를 더한 걸 원소로 갖는데요. 이게 원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XY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X도 A의 원소고 and Y도 A의 원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제발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암산 좀 하지 마세요. 예쁘게 푸세요. 가능한 한 실수하지 않게, 뭐 하나 빼놓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표 그려서요. 0, 1, 2 써주시고요. 여기도 0, 1, 2를 써주시고요. 하나를 X, 하나를 Y라고 쓰는 거죠. 뭐. 그리고 그걸 더한 값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0 더하기 0은 0이고요. 0 더하기 1은 1이고요. 2고요. 1이고요. 2고요. 2고요. 3이고요. 3이고요. 4입니다.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1이 2개고 2가 3개고 3이 2개고 4가 하나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걸 여러 번 쓰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B를 쓰실 때 0이 있을 수 있고요. 1이 있을 수 있고요. 2가 있을 수 있고 3이 있을 수 있고 4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쓰셔야 가끔 뭔가 하나 빼놓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문제는 C를 갖고 있는데 C는 어떻게 생겼느냐? X랑 Y를 곱하래요. 그리고 X도 A의 원소 and Y도 A의 원소더라. 그럼 마찬가지로 표를 그리시고 0, 1, 2, 0, 1, 2 곱하면 0, 0, 0 곱하면 0, 1, 2 곱하면 0, 2,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 C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모양이 바뀌면 계속 집합의 모양은 많이 바뀔 수 있다. 5번 다음 중 무한 집합인 걸 찾으래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걸 찾으랍니다. 1번 X를 원소로 갖는데 보세요.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3N이래요. 그리고 N이 뭐만 되냐면 1, 2, 3, 4가 된대요. 아니 N이 정해졌어. 그럼 3, 6, 9, 12 4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 자, 2번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공집합이라고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집합. 그러니까 너도 유한집합. 3번 X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X는 1과 2 사이에 있는 기하분수. 와우! 이 기하분수에 현혹되지 마. 그냥 유리수잖아. 유리수에 속하는 건데 어차피 똑같은 건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자, 1과 2 사이에 유리수 몇 개 있어? 졸라 많지. 그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이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우리가 셀 수 있다면 우리는 서울대를 갈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무한집합이다. 됐죠? 우린 유리수의 개수나 무리수의 개수들은 셀 수 없습니다. 됐죠? 우리가 셀 수 있는 건 자연수, 정수들 정도만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이산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숫자들입니다. 자, 4번 X는 세 자리 자연수 100부터 999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내가 못 세는 거지 실제로 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900개일 거고요. 5번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5번 갑니다. X를 원소로 갖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거 인수분해 해야겠죠? X 빼기 1, X 빼기 2가 0보다 작대요. 이거인 유리수래요.
그럼 1과 2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말합니다. 이 사이에 유리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됐죠? 그래서 답이 3번과 5번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필수예제 6번 갑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래요. 1번 집합 A는 이렇게 써있대. 무슨 뜻이야?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인 거지. 원소가 한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NA,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 N 하고 여기 가로 써있고 이렇게 집합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집합입니다. 이 모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원소가 2개 있잖아요. 라고 쓰셔야죠. 자, 3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2개, 그래서 1개다. 오케이? 가끔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0, 1, 2에서 1, 2를 빼면 0만 남았으니까 0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거 알겠지? 그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돼? 왜? 지금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럼 니네가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내가 나쁜 새끼인 건가? 자, 4번 N 3이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1개고요. N 5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3하고 5, 당연히 5가 더 크죠. 하지만 원소의 개수는 둘 다 1이니까 같아요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게 4번이다. 됐죠? 자, 5번도 여러분 풀어보시면 N0 1개, N 공집합 1개, 공집합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하나 둘이 돼서 5번도 잠깐만 5번 0 하나 옳은 거 고르는 거야? 그럼 뭐야? 죄송합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래요. 죄송해요. 야 3번? 자, 5번도 그럼 써야 되네. 안 쓰려고 했더니 0. 자, 요거 원소의 개수 하나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0이겠죠. 요거 구분은 해야 돼. 이건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공집합 기호를 포함한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구분 지으셔야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1인가? 0, 1. 두 개. 이렇게 쓰여야겠죠. 자, 이런 문제를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여기 집합 기호가 빠졌기 때문에 이걸 집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런 건 표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썼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쓱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7번. 니 없네요. 자, 6번까지. 여기가 집합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모든 수학 선생님은 항상 다 쉽다고 얘기하지만 학생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쉽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야. 자, 이제 그 다음 관계가 뭐냐. 집합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 응? 자,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번 내용은 예를 드는 거야, 우리. 자, 자연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어요. 자, 자연수는 정수예요, 아니에요? 자연수는 정수야, 아니야? 정수지. 그죠? 정수는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의 체계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안에는 음의 정수, 영, 양의 정수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됐죠? 자, 양의 정수는 정수고 영도 정수고 음의 정수도 정수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양의 정수라는 집합이 있었어. 그리고 정수라는 집합이 있었어. 양의 정수라는 집합을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이 집합 A가 집합 B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죠.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들 사이의 관계,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차례입니다. 제목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인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합이야. 나를 이루는 손. 그죠? 머리, 몸통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잖아. 이 손은 나의 일부분이죠. 너의 손은 너의 일부분이지 나의 일부분은 될 수 없잖아. 그죠? 이런 집합들 사이의 포함 관계를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어떤 A가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럴 수 없겠지. 왜? 집합 B는 0, 1, 2만 갖고 있고 집합 A는 1, 2, 3만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3이란 녀석이 B에 없어. 그러니까 이 A가 B에 속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고 집합 B가 A에 속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1, 2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0이란 녀석이 A에 없어. 말이 안 되지. 그럼 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은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이해돼? 무슨 얘기 한 거야? 누군가한테 속하려면 원소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정의 자체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면 곧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미안해 좀 과격해진 거지. 자, 이거이면 집합 A라는 녀석은 집합 B에 속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유식한 말로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 집합 A는 집합 B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에 속하니까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에 집합 B의 원소이면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고 얘기하고 그걸 유식하게 우리는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겠지? B가 A의 부분 집합이에요랑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는 서로 다른 말이니까 이걸 표시하길 어떻게 표시하느냐? 표시 방법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해요. 원소가 속할 때는 삼지창을 썼는데 집합이 속할 때는 요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럼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우리 책에는 조금 더 유식하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X는 A가 원소이면 X가 B의 원소일 때 우리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냥 요런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냥 어떤 녀석이 다 속해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얘 A라는 집합은 평행사변형이야. 집합 비호로 쓰지 않지만 자 B는
말은 뭐야? C는 직사각형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B랑 C는 서로 포함 관계가 없죠. 왜? 직사각형이 마름모진 않잖아. 마름모가 직사각형은 아니죠. 이해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름모가 만약에 요만큼 생긴 거라면 직사각형은 요만큼인 거예요. 둘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없어. 오케이?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뭐죠? 마름모면서 동시에 직사각형인 거 뭐라고 부르는 거지?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자, 갑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은 얼마나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얘네들을 다 포함한다고요. 이게 집합 A예요. 그럼 집합 B는 집합 A에 속해 있죠. 집합 C도 A에 속해 있죠. 이러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C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니? 라고 물으면 맞는 거야. 왜? 평행사변형에 속해 있으니까.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마름모를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둘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이걸 원래는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평행사변형과 마름모 직사각형 이런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예전에는 그렸었는데 중1 때 집합을 배우지 않으면서 이런 그림들을 좀 뺐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면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 이걸 우린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한테 뭐를 하라고 하냐면 누구누구의 부분집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문제인 거야. 이해돼?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너네 보고 다 써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거 할 때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집합 A가 1하고 2하고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됐죠? 자, 저기 안에 속할 수 있는 집합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거야. 돼? 그럼 누구로만 만들어야 돼?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여기 보세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1, 2, 3, 2의 원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1, 2, 3을 이용한 이것을 사용한 집합이어야 돼요.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어떤 집합을 봤더니 1이 원소로 갖고 있어. 그럼 이 집합은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집합이 4라는 걸 갖고 있어. 그럼 이 집합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겠지. 왜? A가 4는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다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한지를 보시면 원소의 개수를 나눠 놓는 겁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없을 수 있겠죠. 자, 없는 건 잘 봐. 공기는 나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너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다 우리의 일부분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건 누구한테나 속해 있다고 얘기해도 되고 누구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죠. 이해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하물며 공집합은 공집합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이해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 녀석이 있을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녀석이 있을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녀석이 있을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녀석이 있을 겁니다. 갑니다.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 공집합은 집합 A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 자, 그 다음 원소가 1개짜리인 부분집합들이니까 1이라는 집합, 1이라는 녀석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은 A에 속했겠죠?
자, 2라는 숫자만 가진 녀석도 원소에 속할 거고요. 3만 가져도 돼요. 4는 안 되겠죠? 됐죠? 그럼 원소가 2개짜리는 1, 2를 가진 녀석도 집합 A의 부분집합 속할 거고요. 1, 3이란 녀석도 A에 속할 거고요. 2, 3이란 녀석도 A에 속하겠죠. 더 있나요? 1, 4 이런 건 만들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원소가 3개짜리. 집합 A랑 똑같이 생긴 거. 요걸 다 우리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다. 이걸 찾는 게 첫 번째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원소의 개수를 나눠서 하자. 됐죠? 그러고 났더니 신기한 게 있죠. 여기. 똑같이 생겼잖아. 이건 그냥 집합 A잖아. 돼?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나의 일부분이야 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봐. 정수는 정수야 라고 얘기하진 않지요. 그죠? 정수는 내 이름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말을 허용해 주는 거지. 자, 정수는 정수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부분집합이 맞는데 실제로 얘는 나 자신이니까 나 자신이 나한테 속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없어 보이니 내를 제외한 요 부분들만 진짜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의 부분집합 중에 나와 똑같이 생긴 녀석을 제외한 그 녀석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자. 됐나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선생님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7페이지에 1번 부분집합의 정의 선생님이 얘기했고 성질은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부분집합 다시 한 번만. 어떤 원소를 집합 A의 원소를 집합 B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면 집합 A는 집합 B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식하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표시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시하면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됐어? A가 B에 속해요. 그럼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내용. 서로 같은 집합. 자, 좀 전에 아까 선생님 여기 착한 사람들 눈에 보이죠? 여기쯤. A가 1, 2, 3이었는데 1, 2, 3 자기 자신도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1, 2, 3하고 1, 2, 3은 서로 같은 집합인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A가 B에 속하고 and B도 A에 속해. 이거면 A랑 B가 같다이다. 수학에서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A가 B에 속하는데 다시 B가 A에 속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게 성립한다면 A가 B에 속하고 B도 A에 속한다 그러면 A, B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다. 됐어? 자, 이 단어의 맹점이 뭐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안에는 실제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A가 진짜 B에 속할 수도 있지만 A랑 B가 같은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돼? 선생님, 이게 두 개 같아야지만 같다면서 이거 하나만 쓰여지면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은 경우도 포함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안의 뜻은 명확하게 보면
실제로 A가 B에 속하는 그림도 되지만 둘이 같을 때도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다. 됐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탈 때는 여기 and 필요 없다고요. A가랑 B랑 같으면 A는 B에 속하니 그럼 맞는 얘기가 된다고. 이해돼? 자, 요게 집합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판단하면 되겠죠. 두 가지가 아니지 뭐.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도 같아야겠죠. 개수만 같으면 안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 책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17페이지. 집합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면 A, B는 서로 같다고 얘기하고 표시는 A랑 B가 같아요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원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집합 A의 모든 원소와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 얘기는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구성하는 원소의 모양도 똑같아야지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만 같다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가보시면 왜 두 장을 넘어가? 자, 진 부분 집합이란 녀석이 나오죠. 진 부분 집합. 아까 예를 들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A가 B에 속하는 걸 찾는 건데 A가 B에 속하고 and 그 A, B가 서로 같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만 제외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틀어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자꾸 쌤이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A가 B에 속한다의 그림 안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B가 이만큼이고 A가 이만큼일 수도 있고 A, B가 서로 같은 경우까지. 이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진부분 집합은 이 경우만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A가 B에 속했다고 해서 꼭 이 그림만 되는 건 아니다. 둘이 같은 것도 된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고 아까 했던 것처럼. 예. 집합 A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집합 A는 지금 원소가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이건 공집합이란 뜻이 아니죠. 이건 공집합 모양을 원소로 갖는 거지 공집합이라고 읽는 건 아니야. 알겠어? 그 다음 이건 1, 2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원소인 거야. 자, 갑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이 기호는 A의 원손이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너는 A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었어요. 1번 맞죠? 이 1번은 왜 맞는 거냐? 이 1번은 이 그림을 갖고 왔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은 왜 맞는 거냐? 얘는 이 그림이 아니고 공집합이라는 뜻인 거야. 여기서는 공집합은 A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됐죠? 그럼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집합 기호를 씌우면 A의 부분집합이 맞겠죠. 됐어? 오케이? 이해하지? 자,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이 이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헷갈릴 일이 없어. 자, 우리 찾으러 가봅시다. 너의 부분집합을 좀 찾으러 가볼 텐데 그럼 어떻게 하자? 원소의 개수로 나눠보자고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게 있다고요. 그건 무조건 공집합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공집합이지 이 모양은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요렇게 쓸 수도 있어. 이 둘은 같은 거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을 써보면 이 모양을 가지는 집합은 여기 집합에 속해 있겠죠. 됐어? 0만 가지는 집합도 있을 거고요. 1만 가지는 집합도 있을 거고요. 1, 2 라는 요 모양을 가지는 집합도 있을 수 있다고요. 됐어? 조금 더 헷갈리게 써볼까? 자, 원소가 2개짜리. 좀 많이 써야 되는구나. 내가 많이 해가지고. 너랑 너를 포함한 거.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부터. 그 다음 1, 2를 포함한 거. 그 다음 1과 1, 2를 요 모양을 포함한 거. 그 다음 요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것들이 다 저 집합 A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됐죠? 이제 원소가 몇 개짜리? 3개짜리. 그럼 공집합이 있고 1,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1이 있고 1, 2 요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리가 부족해서 쓰진 않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다 써보셔야 나중에 헷갈리는 일이 없어요. 오케이? 자, 뭘 헷갈리냐면 이 시험 문제는 꼭 나와요. 여러분이 틀릴 거라서 꼭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셋 중에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셋 중에 틀린 거 있어? 없어? 틀린 거 없어. 왜냐? 여기서 1, 2가 A의 원소니는 요걸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 1, 2에다 집합 기호를 쓴 거는 얘를 갖다 쓴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든 겁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원소인 거니까 이걸 갖고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을 또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분 집합이 맞겠죠. 다 맞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꼭 부분 집합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자꾸 넘겨. 아직 많이 남았어. 오늘 다 못 끝내. 그 다음 나오는 내용, 그럼 궁금한 거야, 이제. 야, 아까 선생님이 찾아봤지만, 자, 찾는 거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아시겠죠? 자, 찾는 걸 다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 게, 아니, 매번 할 때마다 다 찾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부분 집합의 개수. 제발 외우지 마. 이거 책에 다 외우도록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가능한 한 여러분한테 매번 얘기하지만 내용은 외우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진짜 외우지 않고 이해하셔야 훨씬 더 기억도 오래 남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자, 갑니다. 어떤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는 건데요. 집합 A가 1, 2래요. 집합 B가 1, 2, 3이래요. 집합 C가 1, 2, 3, 4래요. 이렇게 개수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 오케이? 그럼 봐봐. 얘는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되는지를 실제로 찾아보면 공집합, 원소가 한 개짜리 1, 2, 원소가 두 개짜리 자기 자신. 그래서 4개가 될 거예요. 별거 없어. 자, 얘 찾으러 갑니다. 원소가 없는 거 하나, 원소가 한 개짜리 하나, 둘, 세 개, 원소가 두 개짜리 1, 2, 1, 3, 2, 3 세 개가 될 거예요. 원소가 3개짜리 자기 자신. 그래서 총 8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얘부터가 좀 복잡해지는데 잘 봐. 0개짜리 하나, 하나짜리 4개, 2개짜리 1, 2, 1, 3, 1, 4, 2, 3, 2, 4, 3, 4.
됐죠? 3개짜리 1, 2, 3, 1, 2, 4, 1, 3, 4, 2, 3, 4. 돼? 4개, 그 다음 자기 자신 해서 총 16개가 나옵니다. 자, 원소가 5개짜리가 될 거예요. 그럼 빵개짜리 하나, 1개짜리 5개, 2개짜리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 됐지? 10개가 나와. 되게 잘하잖아, 나. 3개짜리 1, 2, 3, 1, 2, 4 이렇게 해서 세면 내가 지금 5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자기 자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32개가 만들어져요. 이걸 선생님처럼 외우고 있으면 간편하겠지만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건데 이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집합 C의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는지를 꼭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경우의 수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여기 집합 A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소가 5개짜리라고 하자. 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세고 싶은 거야. 곧 원소가 빵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를 통틀어서 32개가 나오는데 그 32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설명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집합 B가 A의 부분 집합인데 요 집합 B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B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니? 라고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A 안에 B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요 그림을 따지는 거예요. 돼? 이해되니? 자, 지금부터 갑니다. 이 5개 원소를 여기 2개 갖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해돼? 그럼 1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 2곳이 있지. 1이 여기에 쓰이거나 여기에 쓰이거나. 돼? 1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 2곳이 있는 거야. 자, 2는 그럼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돼? 2곳. 3은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돼? 4는. 5는 몇 개? 5등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야? 2곳이야. 왜? 이 5가 A 아니면 B에는 속해 있어야지. 이해돼? 그럼 봐. 1이 갈 수 있는 곳도 2곳, 2가 갈 수 있는 곳도 2곳, 3이 갈 수 있는 곳도 2곳, 4가 갈 수 있는 곳도 2곳, 5가 갈 수 있는 곳도 2곳이야. 됐니? 그러니까 이 집합 B는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이 1이 여기 이 관계를 만드는 거야. 알겠어? 얘만 만드는 게 아니야. 이 관계를 만드는 게 1이 갈 수 있는 곳이 2곳이니까 1이 갈 수 있는 곳 2곳, 2가 갈 수 있는 곳 2곳, 3이 갈 수 있는 곳 2곳, 4가 갈 수 있는 곳 2곳, 5가 갈 수 있는 곳 2곳 해서 2의 5제곱 32개를 만들 수 있다가 된다. 이해돼? 이게 이해가 돼야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푼다고. 여기 있는 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집합 B는 A의 부분 집합인데 집합 B는 글쎄 2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된대. 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A의 부분 집합 중에 2를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겠죠. 돼? 갑니다.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곳? 2곳이야. 2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이지. 왜?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 너한테만 들어가래잖아. 3은 2곳, 4는 2곳, 5도 2곳. 그래서 총 16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돼? 그럼 거꾸로 B는 A의 부분 집합인데 글쎄 무조건 2를 원소로 가지래. 어? 갑니다.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곳? 2는. B는 몇 곳? 2는 몇 곳? 한 곳. B에 속해 있으래잖아. 이미 2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2가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죠. 3은 2곳, 4도 2곳, 5도 2곳. 그래서 2를 원소로 갖는 것도 16가지가 나와요. 아우, 넘어갔어. 돼? 자, 봐봐.
2를 원소로 가지지 않는 것도 16개고 2를 원소로 가지는 것도 16개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 32개를 나누는 기준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부분집합은 몇 개니 2의 n제곱이야 이거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지금 내가 한 내용은 19페이지에 나온 거니까 거기 아니야. 자, 다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도 아주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집합 A의 총 부분집합은 몇 개니? 라고 질문한다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B라고 가정하고 나는 집합 A에 속해 있는 요런 집합의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냐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1이 갈 수 있는 곳이 2곳, 2가 갈 수 있는 곳이 2곳, 3이 갈 수 있는 곳이 2곳, 4가 갈 수 있는 곳이 2곳, 5가 갈 수 있는 곳이 2곳, 6이 갈 수 있는 곳이 2곳, 7이 갈 수 있는 곳이 2곳이니까 2를 총 7번 곱한 128개를 만들 수 있다. 됐어? 그럼 저 128개 중에 이런 걸 한번 해보래요. 1과 3은 B의 원소가 아니고 2와 5는 B의 원소여야 된대요. 라고 얘기하면 1. 원래 너는 2곳을 갈 수 있었는데 B에는 속해 있지 말라고 했으니까 1은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3도 정해져 있고요. 2도 정해져 있고요. 5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1, 3, 2, 5를 제외한 4, 6, 7만 선택권이 생기겠죠. 4가 갈 수 있는 곳 2곳, 6이 갈 수 있는 곳 2곳, 7이 갈 수 있는 곳 2곳.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 8개밖에는 안 만들어지더라. 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죠? 자, 시험 문제. 총 128개가 부분집합이고요. 그럼 진 부분집합은 몇 개니 물으면 1만 빼주시면 되죠. 자기 자신 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요렇게 부분집합을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예로 보여드렸지만 이 부분집합은 어찌 됐든 집합의 개수를 세는데 사용할 거예요. 시험 문제에 부분집합이라고 나오지 않고 어떤 집합은 몇 개니 라고 나올 때 사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꼭 여기에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부분집합이 몇 개니, 집합이 몇 개니인데 사용할 거예요. 이 문제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가면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집합 BC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집합 BC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A가 있고요. 이 안에 B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 C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이 갈 수 있는 곳이 3곳으로 늘어나겠죠. 2가 갈 수 있는 곳도 3곳으로 늘어나겠죠. 3이 갈 수 있는 곳도 3곳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3을 총 몇 번 곱하면 돼요? 7번 곱하면 됩니다. 3을 7번 곱하면 얼마야? 모르겠어 나도. 243, 729, 729가 3의 5제곱이니까, 아니 3의 6제곱이니까 한 번 더 곱하시면 됩니다. 됐죠? 충분히 여러 가지의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쓰기는 쓰는데 선생님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하러 갑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m개래요. 자, 모든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원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1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질문하는 순간 1부터 m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2를 m번 곱했겠죠? 그래서 2의 m제곱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건 전체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녀석 하나만 빼주면 된다. 됐죠? 자, 세 번째.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 또는 불포함.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왜 똑같은지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누군가 K개를 포함하래요. 그럼 이미 걔는 선택권이 없는 거지. 걔는 이미 속해 있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2의 m-k제곱이 됩니다. 왜? K개는 이미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4번 이렇게 쓰여 있죠? 특정한 P개는 포함, Q개는 불포함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P는 이미 속해 있고 Q는 이미 안 속해 있다는 게 확실하죠? 그럼 나머지 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2에 m 빼기 p 빼기 q 제곱개만큼 만들 수 있다. 요게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거와 똑같진 않고 이거보다는 어렵게 만들 거고요. 나중에 집합의 개수로 질문지가 바뀔 거고요.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풀어냈던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문제가 바뀌어도 답을 낼 수 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